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합니다. 자, 정치권에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국정농단, 탄핵 같은 민감한 이슈가 부상되면서 일각에서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김영선 회조라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수 두 분 소개를 합니다. 강성만 금천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에 맞서 최영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네, 앞서 제가 멘트에서 소개했지만 그 윤 대통령하고 이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이게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당선자 신분 때 녹취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여사가 명태균 씨와의 어떤 대화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불거진 상태였는데, 여기 이제 대통령 녹취가 바로 나오면서 연결이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을? 판도라의 상자가 3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열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2개가 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김해로 옮겨가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우리가 처음에 지난 9월 5일 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등장했을 때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여기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판도라 상자가 열리지 않은 상태고, 이 얘기를 추적하다 보니까 2022년 대선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부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그 전과 전후로 굉장한 정도의 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명태균 씨에 의존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그 실체가 이번에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판도라 상자가 뭐냐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뭐 국가 산단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 과정에 대해 영향을 미쳤느냐 등 여러 분야에서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도 오늘까지 일부가 공개되긴 했지만 아직도 판도라 상자가 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만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만 위원장님은 그 녹취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저도 이 녹취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았는데요. 저도 이제 평생 정치판에서 몸담고 있는데, 그 녹취의 내용만 가지고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했다. 근데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정치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검사 생활하다가 몇 달 만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게 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막상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판에 뛰어드니까 전국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지금 달라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를 했을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어떤 립서비스, 뭐 이제 뭔가 부탁을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 이건 저도 큰 정치인을 모셔봤습니다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부탁을 안 해줬어도 내가 얘기했어.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인데, 이건 별 것도 아닌 일을 나는 민주당이 이 뭐 판도라의 상자니 하면서 좀 침소봉대하고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대선 때 도와줬다고 전화하고 뭐 하는데 그거 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선거를 몇 번 나가봤지만, 제가 선거 나가면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자기가 선거 뭐 몇만 명을 알고 있다는 둥, 그럼 A4 용지 한 장 쓰고 안 사람 이름 써보라고 하면 한 장도 못 써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근데 박대할 수가 없어요. 한 표가 아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을 가지고 뭐 마치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또 그 당시에는 뭐 대통령 신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이었고 공천권자도 이준석이고 이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의견 개진 같다. 선거 때 도와준 분에 대한 뭐 덕담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저희가 바이든 날리면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들고 왔대. 근데 나는 선거 때 경선 때부터 도와줬던 김영선이한테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좀 말이 많더라. 이 말이 끝나고 나서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서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화 푸시고 다음날 취임식에 참석하셔라라고 하는 또 대목이 그 다음 대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앞 대목도 있고 뒷 대목도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던 것이고 5월 9일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5월 10일 날 취임식을 앞두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명 선생님이 지금 아침부터 이게 지금 전화 와서 그래서 그 확인시켜 주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것을 명태균 씨랑 지금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 그냥 경선 때 알던 사람, 경선 끝나고 나서는 안 만났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그런 해명이 사실은 아무런 그 설득력을 갖지 못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냥 드러나고 또 명태균 씨를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김건희 여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대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의원과 박완수 지사의 공천권을 준 것처럼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5월 9일 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결행된 것은 5월 10일이고 그 5월 10일 날은 대통령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에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공직자로서 한 10년의 이제 공소시효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명태균 씨가 허언을 하는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나 아니면 브로커나 이렇게 여권에서는 취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국정에 가장 깊숙이 개입을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뤄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창원지검이 10개월째 묻어놓고 있다가 하는 척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별적으로 본인의 그냥 몸만 걷어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 차라리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를 그냥 마냥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그 문제부터 꼼꼼히 따져보자 이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명태균 이제 특검까지 들고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종의 사자 아닙니까? 이분 뭐 전력을 보면은 뭐 브로커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뭐 창원 뭐 시 공무원한테도 승진시켜 준다고 하면서 저지른 어떤 전과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의 말을 뭐 100% 신뢰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 민주당 행태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명태균 씨가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고 이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검찰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안 잡혀가려고 나 잡아가면 가만 안 있겠다. 일종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을 뭐 전적으로 이렇게 그 공천 개입했다고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그 대선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일부 몇 사람하고. 근데 윤 대통령이라는 분이 역시 정치를 안 해봐서 굉장히 화통합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혼자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셔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거 보고 이분이 거침이 없는 분이구나. 이런 나한테도 뭐 저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막 해주시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덕담의 차원으로 저는 이게 판단이 되고요.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서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당에 전달을 하고 뭐 진박감별을 하고 이렇게 공천에 엄청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공천 개입이라고 선거 개입이라고 했지. 이게 윤 대통령은 이 지나가는 전화 받고 아는 사람이 뭐 선거 때 도와줬다는 사람이 전화해서 덕담 한마디 해준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다 공천한 거 아닙니까? 뭐 전략 공천위원장이라고 뭐 안규백 위원이
전략이란 게 뭡니까? 그냥 갖다 꽂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불만을 토로하고 반발하고 했지 그럼 않습니까? 권한이 있는 자잖아요. 아니 어쨌든 전략이라는 게 근데 이 공천이란 게 대통령도요.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공천에 어느 정도 의견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힘으로 눌러서 관철시켰냐 안 시켰냐의 문제지. 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당원인데 무슨 의견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 측근들은 왜 다 공천받고 국회의원 됐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좀 법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5월 9일 날 통화를 했고 5월 10일 날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또 그날 공천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친윤의 권성동 의원 검사 출신이죠. 이분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법률에 이제 고도의 연관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고도의 연관성. 그러니까 5월 9일 날 그렇게 통화를 했고 10일 날 공천을 받았으면 그 행위가 발생한 거하고 연관이 고도로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5월 9일은 힘이 가장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힘이 있을 때입니다. 취임 전날이고 모든 권력이 다 윤석열로 집중되는 이제 정권이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교체하는 그 정점에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5월 10일. 그러니까 이게 5월 9일과 10일이 공무원인 신분이냐 아니냐로가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집권 여당의 권력이 어디서 제일 정점이고 그 정점의 행태가 어떻게 결과로 나오느냐 이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영향력, 이 영향력이 5월 9일부터 5월 10일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하는 과정까지 깊숙하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로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이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건들이 나오고 있죠. 강원지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창원 시장 그리고 경남지사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한 건만 가지고 집권 여당이 판단하시고 발언하시고 법리적인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큰 코 다칠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명태균이라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고 정치를 하는지 참 저도 참 그런 그 묘한 느낌이 드네요. 이게 꼭 그 윤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뭐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따질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선자 시절에 뭐 전화 한 통 받고 또 이제 자기 이 부인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부인이 옆에서 또 그때만 해도 명태균 씨 뭐 이렇게 좀 편을 드니까 알았어 하고 이렇게 처신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덕담이었는지 실제로 무슨 이 용산에서는 이미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근데 자꾸 명태균 씨 얘기만 듣고 뭐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느니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팩트로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그 당시 대표가 이준석인데 이준석이가 공천권자 아닙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자라고 하셨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자이지 윤석열 당선인이 공천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사이는 이미 그때 금이 갈 대로 가 있는 사이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들어줄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전혀 어떤 연락도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이런 행태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적이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제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녹취록을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거기에 김영선 해줘라 이 말이 김영선한테 회줘라 회를 주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해줘라라고 들리십니까? 그 얘기는 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앞뒤의 맥락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먼저 연결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연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전후 맥락이 그런 거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깊숙하게 국정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하거나 당무에 개입하거나
그렇게 해서 농단을 벌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과거의 경험으로 봐왔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가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을 20% 하는 것은 그건 당원 당규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일이고, 이준석 대표가 전략공천을 대상을 지정하라고 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거죠. 근데 권한이 없는 자가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공모만 했어도 이거를 사법 처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로 보여지기보다는 지시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당무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검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검찰은 덮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사로 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3자든 제4자든 누군가 추천을 해서 이게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무슨 당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니 국회의원 모셔봤잖아요. 그럼 별의별 국민들이 찾아와서 중앙부처에 이거 얘기해주라, 당에서 이거 도와주라, 도청에 이거 얘기해주라 하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정부에 개입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명태균 씨가 당무에 개입을 했다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당무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당무에 개입을 해요. 명태균 씨하고 그 당시에는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아는 사이니까 조금 친절하게 대해준 응대한 것 뿐이지. 김건희 여사가 당에 누구한테 명태균 공천 주라고 지시했습니까? 오빠를 통해서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공관이 그건 들고 왔길래 명태균의 얘기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회 사줘라가 아니라 해줘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권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이미 밝혔고요. 그 당시에 권관위였던 황교안 의원인가요? 이분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영선 의원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략공천이란 게 되게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공격을 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곧 닥쳐올 재판 결과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구명을 위한 어떤 선제 타격,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에게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박현대 원내대표가 더 많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분석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신문 보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과 공적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붙인 묘소에 묻어놨다. 2,000건이 될지 모른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거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에 그 제보센터가 열렸고 그 제보센터에 공익 제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물론 지금 앞뒤 정황과 여러 가지 팩트 체크와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늦춰졌을 뿐이고, 아까 제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뭐가 튀어나올지가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무덤 아버지 묘소에다 4개를 묻어놨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CBS하고 인터뷰에서는 그거 묻어놓은 거 파기하러 간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오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압수수색 때는 깡통폰 제출해가지고 사실 압수수색이 지금 하나만한 꼴이 돼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냥 마냥 묵혀놓을 수가 없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걸 증거를 훼손했을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뭔가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수사가 좀 하루속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운영위 국감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예산국회나 정기국회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강성만 위원장님께는 이제 대통령이
경선 막바지까지는 관계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연을 끊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일단은 양치기 소년처럼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여론조사 정무수석 통해서 시키고 해서 이제 해서 3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일치한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정도 인물을 그렇게 이제 대통령은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이제 뭐 명태균 씨야 뭐 대단한 분이 되겠지만 대통령은 그냥 수많은 자기를 도와줬다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보고 또 뭐 자기 그 부인하고의 또 그런 소통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그냥 그 의례적인 응대를 나는 했지 않느냐, 립 서비스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경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하고는 뭐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에 통보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천을 해라 이런 어떤 압박을 가하고 뭐 진박 감별이니 뭐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언론에 하고 이런 상황이고 이것은 그냥 그 당선인 시절에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래 알았다 뭐 대선 때 도와준 사람 내가 박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얘기했어 실제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이고 뭐 야당의 공격이지.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저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또 짧게 한 단답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이재명 대표는 뭐 정치적인 비상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이제 오동잎 떨어졌다면서 하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궤를 같이 맞춰 갈 겁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 보고요. 네. 자, 강성만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이거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 같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큰 무슨 뭐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닌 그냥 무슨 뭐 지나가는 말 실수라 할까? 말 그런 어떤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부인의 무슨 뭐 이 그 처녀 시절에 뭐 주식 투자한 문제 뭐 무슨 뭐 아버지를 팔고 온 목사한테 받은 무슨 갑백 하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과연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삶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과연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그 영부인께서 본인들의 어떤 스타일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말 실수라든가 어떤 그런 빌미를 주는 그런 행태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어쨌든 용산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 앞에 그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월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가혹한 시련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넘은 이 한동훈 대표도 당내 리더십 문제, 또 같은 여당 내에서의 분열, 또 대통령과의 갈등 이것 때문에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두 개 재판 15일, 25일 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여러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겨냥해서 이야기했을 뿐 사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 한동훈 대표도 그 명태균 씨를 신뢰할 만한 인물로 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공천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고민이 저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변화와 쇄신, 뭐 국민 눈높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한동훈 대표 본인의 주관적인 거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과 또 이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사실은 뭐 국회를 192석이나 야당이 장악하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야당이 저런 어떤 정략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영상과 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동훈 대표의 지금과 같은 행보가 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자문해 보시고 반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그 대표하고 만난다느니 이런 문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자꾸 그 이간책을 쓰면서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의 유인책에 이거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하나가 돼서 지금은 야당의 저 거친 공격을 정략적인 저는 당략적인 공격을 막아내야 될 시기지 당의 내분을 일으킬 시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이렇게 이 던진 낚싯밥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영선 부원장님.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측이 가능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녹취가 하나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용산을 마냥 편을 들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침묵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고 이 난국을 수습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처럼 있을 거면 굳이 당 대표로서 저렇게 집권 여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고 이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그 의혹이 대통령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무리를 좀 갈무리를 지으려면 한번 깔끔하게 수사를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조건을 걸었던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대통령실에도 촉구를 하고 야당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같이 모색할 시점이 됐다. 이게 그냥 그 자체로 해결 결심을 어떤 내밀하게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를 하는 정도를 걷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녹취가 공개되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또 15일, 25일 또 재판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회담이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물 건너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야당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장애투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극한투쟁을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극한투쟁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실 겁니까? 뭐 때문에 만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 최 부원장님이 우리 당의 이간책을 계속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헤어질 결심까지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가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미래도 그렇게 박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감 하는데 특감은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특감을 찬성하면은 특검이 초점이 흐려질까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번 사건 터지면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예산 국회와 법안 국회가 진행되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성과를 내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국민들에게 일이 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집권 여당은 일을 되는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이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건의 1심 재판 앞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 이제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는 이재명 대표 무죄 호소 릴레이,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더라고요, 인증샷을. 그래서 증거 조작, 정치 기소 이런 문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명 남짓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국회의원이 대표의 사적인 법적 재판 다툼에까지 나서는 게 온당하냐, 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죄가 없다고 뭐 릴레이 서명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이 보면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명 수령님에 대해서 충성 경쟁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명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하면 알지?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이 국민의 정당을 자처한다면 해서는 안 될 행태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선고가 이제 15일 날 있고 25일 날 있고 또 계속 줄줄이 재판이 있는데요. 엎질러진 물이 주워 담아지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외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릴레이에 서명한 야당 의원들도요, 민주당 의원들도 양심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위증교사,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2심에서 15년 구형 받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마지막 지금 이 장외 집회 릴레이 서명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예? 예? 아주 꽃길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의식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지지자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판단의 영역에서 재판부가 결정이 내리기 전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저는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재판부가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어떤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흐름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이 민주당을 흔들 거라는 그런 생각 하에 이렇게 무리한 사법적인 재판들을 끌고 가는 그런 집권 세력들의 의도가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법리에 따라서 실제적인 판단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 법리의 판단이 이루어지게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이 전당대회에서 6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이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거기 이제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 많고 해서 이게 이제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별로 언급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 앞에서 정말 당 대표부터 지도부가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저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검 주장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검찰을 못 믿는다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참 민주당의 이 행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좀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과정에 대납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거를 대통령 선거랑 연결해가지고 돈을 주는 상황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낡은 정치 문화가 있다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꿔가야 된다. 돈 정치의 유혹, 조직을 동원해서 어떤 낡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바꿔가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프더라도 민주당도 변화와 혁신으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논평하거나 대응할 필요 없이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다고 외치십니까? 아니 지금은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최종심의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단심으로 끝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피의자로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또 민주당도 이게 지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스스로가 판단하에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너무 뭐 박절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대들보 먼저 좀 중요하게 그러면 앞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수사 생각합니다. 중인 명태균 씨 얘기는 왜 그렇게 신뢰해서 그걸 마치 범죄가 확인된 신뢰하지 것처럼 않습니다. 주장하십니까? 신뢰하지 않고 창원지검이 이쯤 되면 저는 수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가면 민주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1월에 우리 안보 지형을 뒤흔들 만한 일들이 이제 예고돼 있고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북한은 이제 러시아에 또 특수부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또 올해 첫 ICBM을 발사하고 러시아도 전략 핵무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육상, 해상, 공중.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안보에도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다시 신냉전 시대로 세계 질서가 변화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터졌고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고 이게 우리 아시아라고 해서 결코 이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구나 분단 국가인 우리의 현실은 정말 이 안보 문제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그냥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뭐 개입하냐 하는 등 그럼 6.25 때 우리는 그 많은 원조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 그거 잘못된 겁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 정말 세계 평화를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는 이 전쟁에 대해서 민주당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정부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한미 동맹에는 변화가 없다 하니까 믿음이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뭐 당신이 대통령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겠다든가 뭐 푸틴도 친구다 김정은도 친구다 하니까 좀 걱정은 돼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 그 주둔 분담금도 뭐 한 10배를 올리겠다 이러니까 과연 우리 안보에도 미국 대선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이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 대선의 결과를 저도 좀 예의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순 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이제 이런 표현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시각은 뭔가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남북이 결과적으로 또 대리전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헌법과 예. 법률의 사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헌법의 60조 2항에는 우리 군대 해외 파견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끔 돼 있고요. 또 국군의 사명이 뭐냐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것으로 목적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국군의 사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지금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참관단을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군을 파병할 때는 세계 이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게 유엔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평화유지군을 보내거나 그건 PKO 법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국적 결의에 의해서 유엔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다국적 결의에 의해서만 우리가 파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인데 여기에 지금 유엔이 개입되지도 못하고 있고 나토도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의 과정에 대한민국 국군이 파병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법률적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훈령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작은 어떤 범주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러시아와의 우리가 지금 적대적 관계로 너무 깊숙하게 갔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들을 민주당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보수 언론들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이거를 그냥 한번 대통령의 결심이나 어떤 국방부 장관의 결심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관단 파견을 사실상 파병과 동일한 걸로, 그러니까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국방장관은 미국 방문해서 이제 안보 협의를 거쳤는데 안 보내는 건 직무유기라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과도 약간 협의를 거쳤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저는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언제 윤석열 정부가 국군을 파병한다고 했습니까? 자꾸 파병 지금 얘기하시는데. 국방부 장관이 보내겠다는 분이 군인입니다. 아니, 보세요. 전황 분사관이나 참관단에는 민간인도 갈 수 있고 하는 거지. 왜 꼭 군인만 갑니까? 다 섞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전황 분사관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무장한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북러의 이 야합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지금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은 못하더라도 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어렵지요. 쉽지 않죠. 192석을 장악한 야당이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관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현행법으로도 보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는 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용 무기는 보내서는 안 되겠죠. 예? 살상 무기는 공격용. 그러나 포가 날아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아무것도 안 된다. 우크라이나하고 손 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손 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의 사명은 분명하게 헌법과 법률로 규정돼 있다. 우리는 해외 파병법이 없어요. 해외 파병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헌법의 범주 내에 있는 사안만 우리는 가능할 거고, 그 군사와 관련된 작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거는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보내겠다라는 게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호도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보내는 사례가 과거에 있다고 했지만 다 개인 파병도 PKO 법과 그리고 다국적 결의에 의한 우리의 파병만 있었을 뿐이지, 이렇게 전장 환경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파병하는 경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이런 부분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이제 10,000명 넘게 파병이 돼서 실전 경험을 거친다면 그들이 이제 다시 북한에 돌아와서 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실전 경험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국정원 신문조 파견이나 이런 언급 자체가 북한군 포로가 혹시 있었을 경우에 거기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뭐 듣기로는 일부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기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포로들이 있으면 합동신문조를 보내서 예. 일종의 남한으로의 우리 정부로 이제 일종의 귀순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내면서 이거를 정부의 성과로 만들고 지금 이 위기 국면을 탈피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북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뭔가 그 한반도에 굉장한 정도의 지금 휘발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 북한이 ICBM을 또 어제 쐈잖아요. 이게 예. 이제 화성 18형의 개량 버전인데, 여기에 이제 탄두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를 3개를 이제 실을 수 있는 다탄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마지막 시험 단계에 와 있고, 지금 러시아와 그 기술을 그 대기권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지금 받기 위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지금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지금 나토도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지금 본토까지 들어간 거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확전 국면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고,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이 국면들을 지금
아예 그냥 멈추게 만들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냉각기를 가지고 국회에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한반도에 전명이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나하나 디딤돌을 징검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저는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뭐 햇볕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처럼 북한의 비유나 마치고 읍소하는 전략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이 한반도 평화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들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핵에 버금가는, 그래서 현무 파이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무장을 갖춰야만이 이게 서로 전쟁을 못하는 것이고. 러시아하고 또 적이 돼야 됩니까? 또, 중국하고 적이 돼야 됩니까? 또 지금 이 나토나 미국이 뭐 그 파병 안 했다, 우리는 뭐 파병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마치 살상 무기를 줄 것처럼 얘기하고 군을 그러니까 파병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금 무기는 말씀드리는 줘서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방어용 무기는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하는 무기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우리가 참관단을 보내는 문제는 뭐 법률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지금 논란거리인데,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의 서방의 우리 우방국들하고 적어도 타협이 된, 상의가 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럼 아무것도 우크라이나를 돕지 말고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제사회랑 같이 움직여야죠. 우리 같이 혼자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제사회는 문제가 어디를 말합니까? 러시아를 말합니까? 우리 헌법과 러시아와 법률에 함께 움직여야 어긋나는 됩니까? 문제를 만약 김용현 장관 이렇게 하셨잖아요. 직무유기다. 예. 그걸 하시게 되면 직권남용과 위헌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저는 이렇게 그들의 말씀을 주장이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뭐 주장이지 그건 뭐 법률적으로도.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군 만여 명이 가서 실전 연습을 하고 돌아왔을 경우에 한반도의 안보 위기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어떤 지금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살상무기 검토도 나온 것 같고 이제 참관단 파견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잘하는 우리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뭐 그 국군의 날 때 보셨지 않아요? 우리 현무 파이브 지금 북한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게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하 100m까지를 뚫고 들어가서 북한군의 지휘부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이거 50발만 쏴버리면은 북한이 초토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국방력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고, 다만 이제 정보력이 지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입수할 필요가 있고, 또 이들이 돌아가면은 또 막강한 전투력을 갖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관을 보내서 파악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해서 일단 불개입. 우리는 이렇게 불개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시각 같은데, 또 일반 국민이 볼 때는 글쎄 그걸로 끝날까? 또 그런 의심을 갖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다 그걸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위협입니다. 한반도에 어떻게 유증기가 꽉 차서 하나의 촉발로 인해서 유증기가 폭발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자주국방과 우리 전투력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이 과연 그런 상황인 거냐,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관단이라고 하는, 아까도 두 분이 이제 논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파병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 파병법과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임무가 아주 분명하게 구체화되는데, 그럼 만약에 국정원 요원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합동신문조가 간다 그러면 예. 그건 되게 좀 민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언급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블랙이나 언급 좀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블랙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 없는 일이고 정보기관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이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지만 군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든 야든 국군의 사명과 국군의 임무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게 영웅주의나 혹은 이건 맹신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면밀하게 문민 통제의 관점에서 군을 우리가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역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교전 당사국으로 인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한 50초씩 마무리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가 임박하니까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 뭐 방탄, 구명, 뭐 이런 쪽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트집 잡기, 마치 그냥 침소봉대 해가지고 엄청난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가 토론한 이런 국가 안보 문제, 그 다음에 민생 문제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예산 뭐 국회가 오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192석의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지금까지 행태를 조금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슨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여야 합의를 하려고 했고 또 여야 그 영수회담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고 이게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야 합의로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파견단을 보내서 미국 조야에 좀 물밑 조율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협력과 협상의 어떤 내용들을 여야가 계속 키워갔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서 정치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